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혹은 좀 어둡고 혹은 반사회적이고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네. 오해를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뭐 네. 글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말씀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뵈니까 오히려 굉장히 유머도 있으시고 네. 오히려 더 밝은 분이신 것 같은데 평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네. 제가 맞아요. 저는 굉장히 어둡고 좀 반사회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좀 기괴한 상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세상으로 나올 때는 또 사회적인 자아를 충전해가지고 나와요. 방전되면 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좀 유한 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앉아 있죠. 모두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좀 낙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준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지만 집에 가서는 제 특히 책상 앞에 앉아서는 살인자 이야기 이런 걸 쓰는 거죠. 나와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처신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설가라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는 그런 상상들을 하라고 세상이 저의 책을 사주고 또 저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네. 인간 사회가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만 굴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세상을 원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어두운 이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면들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옮기는 사람도 인간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사의 문명들이 진화하면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빠서 또는 너무 괴로워서 또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여러 가지 상상 또는 그런 연구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정말 좀 천착 이런 것들을 제 방에서 혼자 하죠. 이렇게 작품 활동할 때 좀 혼자 정말 단독 공간에서 혼자만 있는 거를 선호하세요? 그 지금까지 많은 직업들이 그 조수를 고용하는 네네.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만화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색칠이라도 누가 대신해 주거나 또는 스토리와 그림이 분리된다거나 영화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구상에 남은 거의 마지막 수공업자가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최인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완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돌아가시 직전까지 소설을 쓰셨는데 본인의 손으로 쓰셨어요. 네. 그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소설이라는 이 소설 쓰기라는 이런 작업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에 남은 아마 마지막 수공업자일지도 모른다. 우리 손으로 일하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죠. 혼자 있고 외롭고 고독한 직업이고 또 상상하는 세계도 밝고 명랑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힘든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글을 쓰기 위해서 고독하게 이제 혼자서 방에서 다 이렇게 몰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이디어나 작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또 나오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뭐 주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소설은 뭐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죠. 가고 저희 집으로 사람이 와도 잘 안 보내고요. 저희 집에 예를 들면 옛날에 컴퓨터를 고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AS 기사분이 오셨는데 그 회사에다가 지금 컴퓨터를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고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서 저랑 한 4시간 넘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다른 재주는 별로 없는데 사람들과 얘기를 굉장히 잘해요. 잘 이렇게 얘기도 들어주고 많은 분들이 제가 경험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잘 들어드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취재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기회가 특별히 뭐 이제 이걸 써야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컴퓨터 AS 기사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커피숍에 있는 그냥 아주머니들 얘기를 엿듣기도 하고 또는 그냥 여행 중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또 물어보기도 해요. 저는 모든 직업과 모든 삶에는
우리가 흔히 예측하는 것과는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수녀님이다. 네. 수녀님 하면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는 뭐 신부님들이다. 네. 그러면 신부님들 하면 우리는 다 성스러운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부님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도 많대요. 그리고 혼자 외롭게 계시니까 그리고 술도 많이 드시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면에 늘 관심이 많고요. 그런 것은 만나서 직접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 알게 되죠.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하 작가는 네. 연락이 너무 힘들다. 음, 문자도 카톡도 안 하신다면서요? 요새 하는 톡도. 그래서 네네. 보니까 진짜 스마트폰을 안 쓰시더라고요. 오늘 와서 뵈니까. 그리고 뭐 이메일로만 연락이 된다. 뭐 완전히 네. 이렇게 고립돼서 세상과 단절된 분이 아닌가. 근데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네.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조금 의외인데 네. 특별히 요새 뭐 다들 쓰는 스마트폰, 다들 쓰는 그런 문자 뭐 메신저 이런 것들을 안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얼마 전까지 썼었는데요. 썼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소설가는 그렇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진짜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면대면으로. 네, 면대면으로 네. 듣고 저는 점점 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요새 제가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도 바깥을 안 봐요. 다. 기차를 네. 타도 바깥을 안 보고요. 풍경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자기 그걸 보고 풍경을 혹시 볼 때도 스마트폰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세계로 충분한데 굉장히 저는 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풍경들을 느끼는 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 스마트폰을 들고 살아가니까요. 그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가끔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카페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앉아서 4명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끼리도 혹시 뭘 주고받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점점 더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줄어들 거예요. 이제 그런 순간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그럴 때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사람마다 분명히 감정과 목소리와 네네. 표정과 이런 것들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정보죠. 예. 근데 스마트폰은 그 이모티콘으로 네.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단순화돼서 표현이 되니까 몇 개 없잖아요. 없죠. 네. 저도, 이모티콘은 사실 우리 감정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전해주잖아요. 네. 이 정도면 그냥 뭐 멘붕, 이 정도면 뭐 즐거움. 슬픔, 즐거움 정도로 해서 어떤 아이콘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실제 인간의 표정은 굉장히 다양하죠. 네. 상당히 많은 정보를 비언어적 신호에서 받는다고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로 받는 것은 불과 20%도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고 소설가는 또 그게 중요해서요.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진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요. 저는 장도 제가 볼 때가 많은데 네. 그 장 보러 갈 때 반찬 가게 아주머니라든가 또는 뭐 세탁소 아저씨 이런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해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부딪혀서 좀 오감으로 얻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개개의 인간은 언어의 보고예요. 저는 이제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도 다 방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인간에게 굉장히 독특한 그 말의 습관과 그 어휘의 그 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특히 지방에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이제 요새 지방으로 부산에 가 살잖아요. 특히 지방에는 굉장히 비유 같은 것들이 풍성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고장에서 고향에서 갖고 왔던 풍부한 언어들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동질적인 이 언어 집단으로 살아가는 지방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비유들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부산에 뭐 예를 들면 안경을 사러 갔다. 네.
근데 안경점 아저씨가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유창하다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비유, 굉장히 독특한 안경에 대한 시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을 그 양반 얘기를 들었어요. 안경을 물론 2개를 사긴 했습니다만 제 생전 그렇게 안경에 대해서 풍부한 비유를 듣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넋을 놓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저는 좋아요. 그 개개의 진짜 인간을 만났을 때 그 인간이 가진 언어, 그 인간이 가진 표정, 그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그 풍성한 것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기회라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경험이 아니고는 또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네. 또 소재로 이용이 되고 캐릭터에 반영이 되고 그러겠죠. 예, 근데 그 맞는 말씀인데 저는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영업사원 같은 분들도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다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저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냐면 경험이라는 한쪽 날개가 있으면 이쪽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냥 간단하게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죠. 돈 되는 고객, 안 되는 고객, 진상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일종의 매뉴얼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읽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풍성한 이런 정말 감수성들을 개발해야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의미 있게 네. 이렇게 두 날개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어떻게 보면 별 메시지도 없고 교훈도 없고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상당히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뭐든지 이렇게 밸런스가 좀 한쪽 경험만으로는 분명히 네. 부족한 면이 있다. 예. 많이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김영하 작가가 소설로서 표현하지 못한 뭔가 본인만이 비밀스럽게 간직해놓은 주제들 이제 앞으로 이걸 써야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소설이라는 것은 오늘 생각해서 내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 10년 전에 가졌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10년 후에 소설로 쓰여지게 되고 5년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또 5년 후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지금 네. 느끼는 것도 있겠고. 생각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김영하 작가의 밝혀지지 않은 사생활 네네. 뭐 취미 활동은 뭐 하고 지내세요? 뭐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먹는 거? 뭐 운동? 저는 요즘 하는 말로 삼식이에요. 집에서 세끼 밥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문 남성인데요. 네. 삼식이로 살아가려면 한 끼 정도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스스로 요리를. 그렇습니다. 네. 해서 아내도 좀 먹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삼시세끼 저를 아내가 걷어 먹인다는 것도 쉽지 않아서 네. 가벼운 요리 정도는 제가 하죠. 그리고 요리를 좋아해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본인은 미식가세요? 맛있는 아닙니다, 음식들 저는. 그냥. 그 네. 지나친 미식은 범죄라고 생각해요.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저는 좀 신선한 재료를 굉장히 좋아해요. 신선한 재료를 성의 있게 요리하는 걸 좋아하죠. 거꾸로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무성의하게 요리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자주 해먹는 요리는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시장에 나가면 신선한 재료들이 많아요. 뭐 갓 잡은 뭐 오징어라든가 뭐 또는 생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굽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데친다던가 이런 간단한 요리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리 운동- 말고는 뭐 별다른 취미는 없습니다. 예. 대금 부셨다고 들었어요. 그 대학교 악기. 때. 아, 네네. 대학교 때 대금을 한 4년 정도 불었었고요. 네. 예, 잘 불지는 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뭐 예, 흥미가 취미로 하는 있어서 건데요. 아니면 악기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네. 악기를 하나 하고 싶었는데 대학교 입학한 첫날 다니다가 이제 국악연구회 사람들한테 잡혀서 하게 됐는데 대금이 좀 이렇게 폼이 나잖아요. 네네. 남자가 불면 굉장히 폼 나는 이런 멋있죠. 악기라서 네. 그거에 혹해서 시작을 했는데 좀 좋은 경험이었어요. 좀 마음에 안정을 주죠. 예, 그리고 네. 소설은 어떤 의미에서
좀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논리적인 부분도 많고 이제 말이 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성적인 부분이 커서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잘 못해요. 네. 다른 취미는 특별히 없으시고요. 저는 술 아니면 네, 애연가로 알려진 아닙니다. 저는 것도 아니시고요. 담배는 13년 전에 끊었고요. 끊으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소설을 생각해요. 하루 종일 소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취미도 없고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도 없고 책을 읽고 책을 읽는 과정은 대부분 소설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루 24시간 소설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래서일까요? 너무나 네. 자신 있게 이 소설은 나밖에 쓸 수 없는 소설이다 라는 문구가 여기에 이제 아, 끝에 있어요. 예, 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이렇게 딱 드러내면 굉장히 그 건방진 멘트처럼 보이는데요. 이 소설을 쓰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중간쯤 갔을 때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주인공이 70대 노인인데 저는 그렇게 노인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물론 살인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내면은 게다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잖아요. 치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주인공의 내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간쯤 돼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이 소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라져버리는 마무리를 누가 지어줄 순 없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은 내 소설이고 나밖에 쓸 수 없고 내가 쓰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쓰고서 그만두기엔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힘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일기장에 썼던 말이에요. 이것은 내 소설이고 나밖에 쓸 수 없고 왜냐하면 네. 다른 작가는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겠죠. 저보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소설을 쓰지는 못해요. 모르니까요. 네. 절반쯤 만들어낸 제 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뭐 그런 일이 흔하진 않지만 친구도 별로 없고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에 내 주인공들은 자기들끼리 있는 거잖아요. 버려진 채. 그렇죠. 예, 그 어떤 기분이냐면 연극 연출가인데 배우들은 모두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만 어디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연출가가 가서 자 연습 시작합시다 해야 연습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네. 그 사람이 술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설가는 나가서 사람들과 술 먹고 놀고 있을 때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내 주인공들은 나만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정제된 자세로 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이야기도 진전이 안 돼요. 저만 돌아가서 그 소설을 끝낼 수 있죠. 네. 그런 뜻이지 아무도 이런 거 못 써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야 이거 멋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싹 떼가서 광고 카피로 막 그러니까요. 버스 정류장마다 발라놓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버스를 안 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오해하셨던 분들은 좀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을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이런 네. 소설에 대한 열정, 항상 소설만 생각하는 이런 열정들이 결국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뭐 만해 문학상, 동인 문학상, 뭐 황순원 문학상, 이산 문학상들을 다 휩쓸면서 다 네. 수상하신 거죠. 네네. 어릴 때도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 학생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글을 쓴 거 중에 100일장 같은 데를 통과한 게 예선이라도 통과한 게 한 편도 없어요. 선생님들은 제 글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주제가 막 복잡하고 넌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두워. 그리고 너 이거 어디서 베꼈지? 막 이러고 뭐 이렇게 어린애가 피에 관심이 많냐? 피, 죽음 뭐 너 이거 어른들 거 베낀 거지? 막 이러고 의심받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10대 때 가장 어둡다고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할 때도 10대예요.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고민을 가장 많이 할 때도 10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끔 10대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그런 생각하면 너무 어린애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른이 되면서 퇴화해요. 어른이 되면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고 진지하게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죽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또 뭐 어떻게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어릴 때는 오히려 많이 하거든요.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때부터. 그 오히려 퇴화하는 게 많아요. 어른이 되면서 많은 걸 잃어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이 마치 더 이렇게 미개하다고 생각해서 너네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라고 말하는 어른들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이들은 훨씬 더 깊이 생각해요. 어둡게 생각하고 어둡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이 네. 어둡잖아요. 인간이 모두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외면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언젠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학은 계속해서 그걸 환기시켜요. 네. 그래서 문학 속에 그렇게 죽음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소설을 쓰면 선생님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상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문학적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셨나요? 네, 저희 굉장히 부모- 의외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네. 돈이나 벌라고 경영학과를 가라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한 마지막 효도예요. 대학에 들어간 아유. 이후로는 제 멋대로 살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게 됐어요. 지금 또 효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제가요? 좋은 소설들을 많이 발표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걸요? 저희 부모님은 글쎄 그렇게 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작가의 얘기신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이 모르셔서 들으시면 그래요.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네, 새해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안 되나? 네.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책도 안 읽으시고 안 읽으세요? 책을 잘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고 책도 잘 안 사주시고 문학과 이런 예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없으시고요. 정말요? 제가 작가가 되는 것도 계속해서 반대하셨고 작가가 된 이후에도 어서 월급쟁이가 되라며 그러셨어요.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포기를 하셨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하지만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으세요.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자랑스러워하실 건데요. 여쭤볼까요? 늘 대기업에 들어간 엄마 친구 아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누구 집 아들은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무슨 콘도도 공짜로 부모님이 갈 수 있고 너는 왜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직업에 종사하느냐. 혜택을 누리시려면 훨씬 많이 누리실 수 있을 텐데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새해에 걸맞는 얘기 좀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 작가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부모의 영향하고도 크게 관계가 없이 정말요. 등장해요. 그렇지만 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하지만 한국이 자랑하는 작가, 뭐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외국으로 진출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시겠죠? 예, 뭐 그렇죠. 저는 좀 운이 좋아서 좀 일찍부터 제 소설이 해외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98년도부터 프랑스를 시작으로 꾸준히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국내랑 비슷해요. 큰 성공을 거둔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두루 제 소설을 출판하는데 한 번 낸 출판사는 그 다음 책도 또 내더라고요. 내고 꾸준히 낸다는 것을 뭐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한 15개 정도 나라 정도 됐나? 20개 정도 되나? 그 나라에서 꾸준히 제 소설을 출간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한국 독자들이 제 소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제 소설은 어딘가에서 먹힐 분명히 것이다. 먹힐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한 15개국, 20개국 정도에서 출판이 됐는데도 어떤 나라에서도 안 터진 걸 보면 제 소설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대중성이 좀 부족해요. 부족해서 오히려 좀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 독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성이 없는 소설을 제가 지금 작가 생활한 지 18년 정도 됐는데 꾸준히 읽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소설 네. 쓰고 또 해외에도 이렇게 팔고 이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해외 독자들도 한국 독자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세요. 네. 그리고 좀 독특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 꾸준히 읽어주시고 그분들이 다음 책 나오면 꼭 사주시고 그런 이제 흐름이에요. 그래서 흐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어딘가에서 얘기하는 무슨 한류 작가 이건 완전히 그 과장입니다. 한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공항에 내리면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왜요? 일은 한 큰 번도 사진도 없습니다. 붙어 있고. 한국에만 붙어 있고 한국 버스 정류장만 붙어 있지 해외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걸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문학도 국위선양을 하기를 바라시고 김연아 작가래. 김연아 선수처럼 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문학은 그런 스포츠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문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서로 깊은 수준에서 정신적 교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학계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이라크에 네. 오르한 파묵, 터키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죠. 오르한 파묵이 이라크 작가였다면 미국은 이라크를 폭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를 엄청난 악의 제국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독자들이 중국 작가의 작품을 읽고 중국 독자들이 한국 작가의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그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 나오는 뉴스 화면 속의 어떤 국가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나라의 작가, 좋은 작가의 작품을 읽게 되면 그 나라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제 소설을 읽은 많은 분들이 한국에는 분단이라든가 뭐 한국 전쟁 뭐 이런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젊은이들도 있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이런 좀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문학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중요한 예, 얘기네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죠. 예. 그렇죠. 그럼 문학이 또 문학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네. 아, 정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라디오 진행을 역시 오래 하시고 또 예. 워낙 타고난 말재주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강연 많이 요새 하시잖아요. 네. 그 강연하신 내용들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누구나 당장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예술가 하면은 전문적인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훈련을 생각하죠. 오랫동안 네. 거치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예술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소설가라고 말하면 등단을 했거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자기가 혼자 예술가라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삶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학교 선생님이지만 저녁에는 무슨 밴드에서 키보드를 친다거나 그러면 자기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직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자 예를 들면 키보디스트 뭐 이런 거 맞나? 뭐 이런 식의 네네.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제는 답답한 일이 됐어요.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미 그 예술가로 태어나거든요. 네. 예술가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학생이 되고 노동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노동자로 태어났다가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일 안 하죠. 네. 일을 싫어합니다. 공부도 싫어해요. 놀죠. 네, 네. 놀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는 게 대부분 예술이에요. 소꿉장난 같은 거는 연극이고요. 노래도 부르고 뭐 벽지에다가 막 크레용도 칠하고 끊임없이 그런 예술적 활동을 하는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벽지에 더 이상 이 크레용 칠을 안 하고 소꿉장난을 그만두고 책상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이미 우리는 예술가로 태어나서 굉장히 거기서 즐거움을 얻었었거든요. 제가 한때 잠깐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 예술적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무슨 연극을 만들었던 일, 뭐 밴드에 참여했던 일, 그다음에 뭐 그림을 그렸던 네. 일 이런 것들, 뭐 또는 언니와 함께 연탄곡을 치던 경험 이런 것들을 그냥 행복하게 기억하는 걸 보고 그렇다면 그걸 지금 하면 되지 않나. 현대는 그런 것을 하기가 무척 쉬워졌거든요. 그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예, 이제 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거 사진 찍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가 1살 때 네.
저희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밀제 카메라 하나 사오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부대에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부대에 간 사이에 집에 홍수가 났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한 살이던 저를 오른쪽에 끼고 왼쪽에는 카메라를 들고 탈출하셨어요. 그 정도로 카메라가 비싼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카메라고 스마트폰으로도 찍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진 찍기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작곡이라든가 연주라든가 이런 모든 게 무척 쉬워진 시대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예술적 충동, 그다음에 거기서 느꼈던 즐거움들을 간단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좀 메마른 감수성을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셸 투르니에라는 프랑스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일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하면 피곤해지는 게 그 증거다. 그래서 일은 안 맞아요. 일만 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녹화 전날 괜히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네. 뭐 하기 전에 막 악몽 꾸고 그러잖아요. 일만 해서는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놀이라든가 예술로부터 출발한 존재인데 여러 가지 훈련과 말하자면 부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걸 통해서 학습도 하고 일도 하는 존재로 우리 사회가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굉장히 메마르고 우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굉장히 아주 감수성 넘치면서도 독특하고 확실한 확고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주변에서 저희도 이번에 신년 네네. 특집으로 멘토링 콘서트라는 주제로 이제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그런 네. 멘토가 되어달라, 혹시 뭐 멘토로서의 강연을 해달라 이런 제의 많이 받으시죠? 네, 근데 저는 일단 그 강연에서 그런 주제가 있으면 멘토라는 말을 꼭 빼라고 하는데요. 빼라고 하는데 이건 오늘은 모르고 왔더니 멘토링 콘서트 뭐 이렇게 토크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네, 주제가 있는데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멘토라는 것은 원래 어원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아? 신화는 아니죠. 참 서사시죠. 그 오디세이아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떠나면서 자기 친구 멘토르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깁니다. 텔레마코스라는. 그래서 그게 새로 생겨난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회가 아주 단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범을 보이고 네. 그 사람이 특히 직업에 관련한 것을 보여주면 그 밑에 사람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은 가능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서요. 한 사람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소설가잖아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보시는 분 중에 소설가가 되고 싶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으실 거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살아온 인생과 지금 앞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살아가게 될 인생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멘토들이 사회에 있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지만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그걸 추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부분은 고도성장 사회를 살아왔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이 한 해에 9%, 10%, 11% 이랬거든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가 안 될 것 같은데 3년 동안 성장하고 4년 동안 성장할 것을 한 해에 성장했고 그런 게 몇 년씩 계속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고 네. 그 당시에 고성장 시대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뭐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고성장 시대의 멘토들을 찾아서 다니는 것은 잠깐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에 네. 이제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 네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인생의 선배로서. 미래가 암울하다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도 이상한 얘기가 앞날이 어둡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도 앞날이 현실적이네요. 어둡고, 네. 어둡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겁니다. 소설가들은 세상이 더 나빠질 거라고 보통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소설가들이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암울할 겁니다. 그리고 고성장의 신화는 끝났고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불안한 사람들도 늘어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괴롭히게 될 거고
그래서 빨리 이런 저성장의 암울한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네. 헛된 쉬운 처방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든가 나처럼 뭐 밥도 안 먹고 열심히 뛰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 그다음에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이것도 하나의 조언일 수 있지만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소설의 세계에 좀 더 발을 들여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설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특히 소설의 세계는 실패한 그 사람들의 역사예요. 네. 그리고 실패도 위험이 있고 실패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크게 성공하거나 멋지게 정말 남 보란 듯이 이렇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이 다 가치를 갖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충분히 위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잘 나갈 땐 소설은 필요 없죠.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울 때 소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우선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힘든지를 이해해서 이 엄혹한 세계에서 자기를 지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한편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에는 개인을 개인의 갖고 있는 생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가려는 세력이 되게 많아요. 네. 대표적인 게 기업입니다. 그렇죠. 기업은 끊임없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해요. 필요 없는 것을 사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고 좀 천재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무슨 누군가에게 하트를 보내고 있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을 기업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기업이라든가 만들어 놓은. 네. 뭐 갑자기 공부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뭐 응모하고 있고 다 기업을 위한 일이거든요. 또는 어딘가 갑자기 가서 티셔츠를 사고 있고. 저는 이런 세계에서는 이런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움직이려고 해요. 네. 신년에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여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 그럴까요? 네. 제가 너무 어두우시는 것 같아서 찜찜한데, 뭐, 아주 현실적인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얘기고 조언이죠. 아닙니다. 네. 예. 뭐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갑자기 뭐 뜬금없이 안 어울릴 것 같고 앞으로 김영하 작가의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저는 좀 뭐- 궁금해지는데요. 뭐, 장래 희망이 소설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소설가지만 앞으로도 계속 소설을 쓰며 살 수 있었으면 하고 늘 바라고 있고요. 네. 20년 후에도 소설가일 것이고, 그리고 뭐 소설가는 전직 소설가라는 게 없어요. 한번 소설가면 끝까지 소설가로 살다가 죽는데 앞으로 세상과 사회가 제가 계속 소설을 쓸 수 있도록 뭐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자신도 뭐 소설을 계속 쓰면서 사는 네. 게 저의 이렇게 목표입니다.